나는 분수가 보이는 창가 옆에서 그녀를 기다렸고, 이내 그녀가 목욕 가운을 입고 머리에는 수건을 터번처럼 두른 채 샌들을 신고 들어왔다. 기다리게 해서 미안해. 수영을 했어. 그녀가 까치발을 하고 내 뺨에 키스했다. 네가 올 줄은 전혀 몰랐어. 알렉산드리아에서 보낸 네 편지를 어제 받았거든. 정말 스페인 남부 해변으로 신혼여행 갈 거야? 우리는 창가 옆에 같이 앉았고, 그녀는 거의 나와 무릎이 닿을 정도로 가깝게 의자를 당겼다. 그녀가 양손을 내밀자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고, 우리는 계속 손깍지를 낀 채 앉아 대화를 나눴다. 변화는 놀라울 정도였다. 실제로 그녀는 회복되었고 몸은 다시 정상으로 돌아왔으며 얼굴뼈는 더 이상 눈에 띄지 않았고 광대뼈도 붉어져 보이지 않았다. 그녀의 진한 꿀색 눈에서는 또다시 과거의 쾌활함과 장난기가 엿보였고 이마에 작고 푸른 핏줄이 보였다. 그녀는 아양을 떨면서 도톰한 입술을 움직였고 나는 머나먼 옛 시절의 나쁜 소녀를 떠올렸다. 그녀는 차분하고 자신만만해 보였고 자기 상태에 만족했다. 그녀는 최근 2년 동안 거의 미칠 정도로 두려움에 시달렸지만 이제 예전과 달리 어쩌다 한번 그런 증상을 느낀다고 말했다. 상태가 좋아졌다고 굳이 말해주지 않아도 돼. 나는 그녀의 손에 키스하고 그녀를 집어삼킬 듯 빤히 쳐다보았다. 널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알겠어. 넌 다시 예뻐졌어. 맞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네 변화에 정말 깜짝 놀랐어. 내가 수영장에서 나오자마자 너한테 왔다는 점도 고려해줘. 그녀는 도발적인 눈빛으로 날 쳐다보며 대답했다. 조금만 기다려. 화장하고 옷을 차려입은 모습을 보여줄 테니. 그러면 뒤로 벌렁 자빠질걸, 리카르도? 그날 밤 나는 그라보스키 부부와 함께 저녁을 먹으며 겨우 3주 동안 치료를 받았을 뿐인데도 나쁜 소녀가 믿지 못할 정도로 좋아졌다고 알려주었다. 그들 역시 지난 일요일에 그녀를 찾아갔고 똑같은 느낌을 받았다고 했다. 그들은 여전히 일날 때문에 행복했다. 아이는 다시 침묵 속에 틀어박히는 날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집과 학교에서 갈수록 더 말하려고 애썼다.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이제 예전으로 되돌아갈 가능성은 없었다. 그는 스스로 들어갔던 그 감옥에서 나왔고 갈수록 말하는 인간 공동체에 적응해 갔다. 오후에 그는 스페인어로 내게 인사했다. 피라미드 얘기해 주세요, 리카르도 아저씨. 이후 며칠 동안 나는 나쁜 소녀를 데려오기 위해 집을 청소하고 정리하고 꾸미면서 시간을 보냈다. 커튼과 침대 시트를 세탁소에 맡겨 빨아서 다림질 해달라고 하고 포르투갈 출신 여자를 고용해 바닥을 청소하고 왁스칠을 하고 벽에 먼지를 털고 빨래를 했다. 그리고 집에 있는 꽃병 4개에 꽂을 꽃을 샀다. 아랍 무이의 의상이 든 상자는 마음을 밝게 해주는 카드와 함께 침실 침대에 올려놓았다. 그녀가 병원을 떠나기 전날 밤 나는 여자아이와 처음으로 데이트하는 남자아이처럼 꿈에 부풀었다. 우리는 그날 수업이 없던 일날과 함께 엘레나의 차를 타고 나쁜 소녀를 데리러 갔다. 비가 내려 희뿌연 날이었지만 나는 하늘이 땅 위로 황금 빗줄기를 내려 보낸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녀는 이미 퇴원 준비를 모두 마치고 병원 입구에서 가방을 발치에 내려놓고 우리를 기다렸다. 머리를 정성스레 빗고 립스틱과 볼렌지를 연하게 바르고 손톱엔 매니큐어를 칠하고 속눈썹은 길어 보이게 마스카라를 발라 올린 모습이었다. 그리고 처음 보는 짙은 감색 외투에 커다란 버클이 달린 허리띠를 맸다. 그녀를 보자 일날이 눈을 반짝이며 뛰어가
그녀와 포옹했다. 병원 수의가 엘레나의 자동차에 짐을 싣는 동안 나는 원무과로 향했다. 머리를 묶은 여자가 내게 청구서를 내밀었다. 병원비는 질라크시 박사가 예측했던 액수와 거의 비슷했다. 12만 7,315프랑. 나는 병원비를 지불하기 위해 미리 15만 프랑을 내 계좌에 넣어 놓았다. 내가 투자했던 채권 펀드를 팔고 두 군데에서 대부를 받아서 한 곳은 내가 조합원으로 있는 이자가 매우 낮은 신용조합이었고 다른 곳은 내 주거래은행으로 이자가 신용조합보다 다소 높은 소시에테 제네랄 은행이었다. 모든 면에서 그것은 아주 훌륭한 투자였다. 그녀가 예전보다 훨씬 더 좋아 보였으니까. 원목과 담당 직원은 나에게 질라크시 박사가 만나고 싶어하니 원장 비서에게 전화해 약속을 잡으라고 했다. 그러면서 단둘이서만 말이에요 라고 덧붙였다. 그날은 정말 아름다운 밤이었다. 우리는 그라보스키 부부의 집에서 샴페인 한 병을 마시고 가볍게 저녁을 먹었다. 그리고 집에 들어오자마자 나는 그녀를 안고 오랫동안 키스했다. 처음에는 부드럽게, 하지만 나중에는 굶주린 듯 열정적이고 필사적으로. 내 손은 그녀의 온몸을 더듬었고 그녀가 옷을 벗는 걸 도와주었다. 환상적이었다. 그녀는 과거와 마찬가지로 곡선을 물결처럼 굽이진 몸매를 되찾았고 나는 따스하고 부드럽고 맵시 있는 조그만 가슴에 오똑선 족꼭지와 흥분에 수축된 유륜을 손과 입술로 느끼며 달콤함에 젖어들었다. 나는 제모한 그녀의 겨드랑이 냄새를 지치지 않고 들이마셨다. 그녀가 옷을 다 벗자 나는 그녀를 번쩍 들어 침실로 데려갔다. 그녀는 옛날처럼 비아냥거리는 미소를 지으며 옷을 벗는 나를 지켜보았다. 나랑 섹스할 생각이야? 그녀는 마치 노래하듯 말하며 나를 자극했다. 의사가 지시한 2달이 아직 지나지 않았는데? 오늘 밤에는 그런 것에 신경 쓰지 않을 거야. 나는 대답했다. 너는 너무 아름다워. 너와 자지 않으면 죽을 것 같아. 너를 진심으로 사랑하니까. 지금까지 네가 감상적인 싸구려 말을 하지 않아 이상하다고 생각했어. 그녀가 웃었다. 나는 그녀의 온몸에 천천히 키스했다. 머리카락부터 발바닥까지. 굉장히 세심하게, 그리고 헤아릴 수 없는 사랑으로. 나는 그녀가 흥분해서 희미한 신음을 내뱉고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는 것을 느꼈다. 그녀의 음부에 키스하자 그곳은 촉촉히 젖은 채 떨리면서 부풀어 올랐다. 그녀가 다리로 나를 힘껏 조였다. 그러나 내가 그녀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아파서 소리를 지르고 눈물을 흘리며 인상을 썼다. 아파, 아파. 그녀는 흐느끼며 양손으로 나를 떠밀었다. 오늘 밤에 널 즐겁게 해주고 싶었는데 안 되겠어. 찢어지는 것 같아. 너무 아파. 그녀는 울면서 고통스럽다는 듯 내 입에 키스했고 그녀의 머리카락과 눈물이 내 눈과 코로 들어왔다. 그녀는 공포가 엄습할 때처럼 부들부들 떨기 시작했다. 나는 내가 동물처럼 그리고 무책임한 이기주의자처럼 행동한 것에 용서를 빌었다. 나는 그녀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앞으로 절대 고통받지 않게 하겠으며 그녀는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고 달콤하고 사랑스러운 존재라고 말했다. 그래도 그녀의 통증이 가시지 않자 나는 벌거벗은 채 일어나 욕실에서 따뜻한 물을 적신 수건을 가져와 그녀의 음부에 대고 통증이 점차 가라앉을 때까지 그녀와 함께 부드럽게 눌렀다. 우리는 이불로 몸을 감쌌다. 그녀는 나에게 자기 입에 사정하라고 했지만 나는 싫다고 했다. 나는 그녀를 아프게 한 것을 깊이 뉘우쳤다. 그녀가 완전히 나을 때까지 오늘 밤과 같은 일을 다시는 하지 않을 작정이었다. 그녀의 건강이 나의 쾌락보다 더 중요하니까.
한참 후 그녀는 잠들기 전에 양팔로 내 목을 껴안고 자기 입술을 내 입술에서 떼지 않은 채 속삭였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보낸 네 편지를 거의 10번은 읽었어. 매일 밤 그 편지를 내 다리 사이에 끼고 잤어. 다음날 아침 나는 공중전화에서 푸티 클라마르의 병원으로 전화를 걸었고 질라크시 박사의 비서는 내게 이틀 후에 병원에 오라고 했다. 그녀 역시 원장이 나만 만났으면 한다고 했다. 나는 오후에 유네스코로 가서 파리에서 열리는 통역일이 없나 알아보았지만 통역 담당 책임자는 그달 내내 아무것도 없다면서 보르도에서 교체되는 사흘짜리 회의를 추천했다. 나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차르네스 씨 역시 내게 바로 줄 수 있는 파리나 파리 근교의 통역일은 없다고 했다. 그러나 내게 돈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서류 한 뭉치를 건네주었다. 러시아어와 영어를 번역하는 일이었는데 보수가 꽤 괜찮았다. 나는 거실에 자리를 잡고 앉아 사전을 들춰가며 타자기로 번역 작업을 시작했다. 나는 사무실에서 일하듯 일정하게 일하기로 다짐했다. 나쁜 소녀는 내게 커피를 내주었고 음식에도 신경을 썼다. 그리고 이따금 남편에게 모든 관심을 집중하는 갓 결혼한 아내처럼 내게 다가와 어깨를 안아주고 등이나 목 혹은 귀에 키스해 주었다. 그러나 일날이 오면 나를 완전히 잊어버리고 마치 동갑내기 친구와 놀듯 아이와 노는데 온 정신을 팔았다. 저녁을 먹은 후 밤이 되면 우리는 잠자기 전에 음악을 들었고 그녀는 내 품에 안겨 잠들곤 했다. 나는 질라크시 박사와 만나기로 했다는 말을 그녀에게 하지 않았다. 대신 파리 근교의 어느 회사에 자리가 나서 인터뷰를 하러 간다는 핑계를 대고 집을 나섰다. 나는 추위에 덜덜 떨며 약속 시간 30분 전에 병원에 도착했고 대기실에서 잔디밭 위로 부드럽게 떨어지는 눈을 보며 기다렸다. 고약한 날씨 때문에 돌 분수대와 나무들은 눈에 파묻혀 제대로 보이지 않았다. 한 달 전에 처음 보았을 때와 똑같은 옷을 입은 질라크시 박사는 룰랭 박사와 함께 있었다. 나는 첫눈에 그녀가 마음에 들었다. 약간 뚱뚱하지만 젊은 여자였다. 눈에는 총기가 반짝거렸으며 입술에는 다정한 미소가 떠나지 않았다. 그녀는 손에 든 차트를 계속 한 손에서 다른 손으로 옮기는 버릇이 있었다. 그들은 서서 나를 맞이했다. 사무실에 의자가 있었지만 그들은 내게 앉으라고 권하지 않았다. 그녀는 어떻게 지냅니까? 원장은 인사말 대신 물었다. 내가 처음에 받았던 인상과 똑같은 느낌. 즉 그는 말을 애두르며 시간을 낭비하고 싶어하지 않았다. 아주 잘 지냅니다, 박사님. 나는 대답했다. 이제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그녀는 회복되었고 몸매와 안색도 예전으로 되돌아왔습니다. 이젠 아주 차분하고 평화로워 보여요. 그리고 그녀를 그토록 괴롭혔던 두려움으로 인한 발작도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두 박사님께 몹시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마찬가지고요. 잘됐군요. 질라크시 박사는 마법사처럼 손을 비볐고 제자리에서 몸을 살짝 움직였다. 하지만 미리 말씀드리는데 이런 경우에는 겉모습만 보고 판단해선 안 됩니다. 이런 경우라니 그게 뭐죠? 내가 물었다. 마음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가 미소를 지었다. 영혼이라고 부르고 싶다면 그렇게 불러도 좋고요. 부인은 신체적으로 하자가 없습니다. 규칙적인 생활과 식이요법, 운동 덕택에 그녀의 신체 기능은 거의 회복되었습니다. 이제 음식과 관련된 지시사항만 잘 따르면 됩니다. 헬스와 수영 역시 그만두면 안 되고요. 그러나 심리적인 면과 관련해선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그녀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기는 하지만 제가 보기에 그녀가 가야 할 길은
아직 멀고 험난합니다.